자, 이제 두 번째 시간은 제2장이죠. 제2장은 그 언어와 착상이라는 과목의 그 내용에 대해서 강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어와 착상이에요. 제2장. 자, 이거는 이제 페이지로 22페이지로 넘겨보시면 언어와 착상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이제 거기에 보시면 22쪽에 이런 말 나오죠. 산에는 정해진 등산로만이 아니고 사용하지 않는 옛길, 또 이층길, 또 약초꾼들이 다니는 길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꼭 우리가 사람들이 가는 길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쭉 써놓고요. 그래서 시인들은 자기들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닌 자기들의 길로 뭔가를 이렇게 바라본다는 거죠. 뭐 그런 내용을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보면 그 풍경에 대해서도 밑에서 둘째 줄 22쪽에 스스로 찾아낸 풍경은 통조림 깡통 속의 참치가 아니라 살아 펄떡이는 대양의 참치와 같은 싱싱한 삶의 맥박음을 선물한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시인 자신의 관점에서 살아 숨쉬는 언어를 쓴다는 거죠. 살아 숨쉬는 언어. 이렇게 쓴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런 시를 쓰는 게 아니고 아주 일상적으로 시인들이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말들 이런 것들을 이제 시 속에다가 집어넣는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라는 것은 자기만의 어떤 관점에서 그 시를 이제 쓰게 된다는 거죠. 남들이 쓰지 않는 자기들의 언어 이런 걸 가지고 시를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그 23페이지에 보면 시를 쓰고자 하는 욕망이 앞서서 시의 언어적 특질에 대한 이해를 건너뛰는 경우가 많은데 이 독도법을 숙지하지 않은 그러니까 독도법이라는 게 지도를 보는 법이에요. 산악인처럼 겪지 않아도 될 시행착오를 장기화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려면 언어에 대한 이해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 밑에 나왔죠. 시의 언어는 일상어이긴 하지만 일상어와 다르게 작동한다. 나는 오늘도 밥을 먹는다를 오늘도 밥이 나를 삼켰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는 게 훨씬 더 멋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밥이 나를 삼켰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밥이 삼킵니까? 또 나는 너를 까먹었는데 계속 배가 고파. 이렇게 하거나 눈물이 흐른다를 눈물이 털실처럼 풀어진다. 눈물이 털실처럼 풀어진다.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시의 특징이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런 내용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의자를 가지고 여기서 예를 들고 있죠. 책에서 24페이지를 보시면 의자라는 것은 실용적인 용품에 지나지 않아서 용도가 다하면 폐기가 돼요. 그렇지만 거기에는 추억을 입히면 독립적인 사물이 되고 나무의 기원을 따라가면 어떤 생명으로 바뀌고요. 사람 대신에 꽃을 앉혀놓으면 생활용품 의자가 아니고 미적인 가치가 된다는 거.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뭐 이런 이야기를 써놓은 거고요. 24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이건 많이 나왔던 이야기죠. 그 넷째 줄에 초현실주의자 시인 앙드레 브루똥이 이야기를 했죠. 뉴욕의 공원에서 맹인 거지를 만났어요. 이 거지가 이제 I am blind라고 표어를 쓰고 깡통을 이렇게 들고 있었는데 아무도 동전을 던지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이 브루통이 이걸 어떻게 고쳤습니까? 봄이 오지만 spring is coming. 봄이 오고 있다는 거죠. 그 24쪽에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데 but 그러나 I can see it. 나는 그걸 볼 수 없어요. 봄이 오는데 but 그러나 나는 봄을 볼 수 없어요.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막 수많은 사람이 동전을 던졌다는 거예요. 그 맹인에게 이제 동전을 던졌다는 건데 이게 바로 시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시라는 것은 일종의 이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마음을 움직이는 정서적 맥락이다. 마음을 움직이는 정서적 맥락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게 이제 그 25페이지에 거기에 보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5쪽에 그 2번에 보면 이제 관념 너머에 여우가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25쪽에 여우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본성, 생명력,
또는 야생성 이런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여우라는 게 관념 너머에 여우가 있다고 할 때 여우는 본성, 생명력, 야생성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그런 그 뭐랄까요 절망과 같은 것에서도 이제 그런 그 절망을 딛고 일어나는 꽃 이런 거 같다는 거죠. 그 이야기가 25쪽부터 26쪽까지 쭉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26쪽으로 이제 넘어가면요. 26쪽 날씨에 대한 얘기다. 세 번째 줄에. 그래서 이 날씨는 개미들이 떼를 지어서 이동을 하고요. 제비가 낮게 날면 비가 내릴 거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죠. 했던 이 농경문화 예보 이런 게 이제 있었죠. 우리가 이제 뭡니까 연세가 드신 분들은 막 온몸이 아프면 아 비가 올려나 보다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특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거기 26쪽에 이제 밑에 보면 A, B, C가 나오죠. A는 비둘기는 평화다. B는 비둘기는 평화를 모르면서도 평화의 노래를 부른다. C는 비둘기는 아이러니스트다. 그는 평화의 노숙자다. 이 아이러니스트라는 것은 반어주의자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아이러니라고 말을 쓰는데 이게 이제 반어라고 하는데 반어주의자. 아, 또 펜이 또 이게 잘 안 나오네. 글씨가. 그래서 그러니까 반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반어주의자를 이제 아이러니스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둘기라고 하는 경우는 그 아이러니스트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 그러니까 이게 27쪽을 보시면 나와요. 27쪽을 보면 A가 뭡니까 지금? A가 지금 발언했던 비둘기는 평화다는 거죠. 문명과 제도 언어를 학습한 뒤 자동적으로 사유하는 인간의 발화. B. 평화를 모르면서 평화를 노래한다. 반성적 성찰. 반성적으로 돌아본다는 것. C. 아이러니스트다. 평화의 노숙자다. 이거는 아이러니한 그 의인화라고 나왔죠. 의인화라는 건 뭡니까? 사람이 아닌 걸 사람처럼 표현하는 게 의인화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세 가지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쭉 설명을 해놨어요. 그 정도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가 하나가 나오는데 시는 테드 휴지의 생각여우라는 시가 등장합니다. 테드 휴지의 생각여우. 거기 27쪽의 마지막 단락을 보시면 관념의 세계는 철근 한근과 모래 한근의 차이를 무시한 채 오직 한근의 무게로서 같은 것으로 이해하지만 시적인 이미지는 이렇게 나왔죠. 무게의 동일성에도 불구하고 철근과 모래의 질적인 차이를 존중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존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테드 휴즈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시인이죠. 생각여우라는 시가 있습니다. 28쪽에 보면 나와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책이 없으신 분은. 테드 휴즈 생각여우입니다. 나는 상상한다. 이 순간 깊은 밤의 숲. 무엇인가가 살아있다. 시계의 고독 옆에 손가락이 움직이고 있는 텅 빈 페이지 옆에. 창밖에 별이 없는 것을 봄. 어둠 깊숙한 곳에서 무엇인가가 조금 더 가까이 고독 속으로 들어오고 있음. 차갑게 어둠 속의 눈발처럼 우아하게. 여우의 코가 닿는다. 잔가지의 잎사귀에. 두 개의 눈이 한 동작에 받쳐진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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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나무 사이 눈 속에 아기자기한 무늬를 남기며 그루터기 옆 움푹 들어가는 곳에서 머뭇거리는 신중한 절름발이 그림자. 대담하게 숲속 빈터를 가로질러 온 그의 육체, 녀석의 눈동자. 자, 29쪽입니다. 넓어지고 깊어지는 푸르스르함. 골똘히, 훌륭하게. 자신의 볼일을 완성한다. 마침내 뜨거운 여우의 악취가 느닷없이 머리에 어두운 구멍 속으로 들어오고 창에는 여전히 별이 없다. 세계가 째깍인다. 백지는 채워졌다. 이런 시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는 결국은 29페이지에 밑에 바로 밑에 나오지만 시를 창작하는 과정이라고 써놓으세요. 그러니까 책이 없으신 분은 테드 휴즈의 생각 여우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 테드 휴즈의 생각 여우는 시를 창작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여우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어떤 여우를 그 의미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때 여우라고 하는 그 여우는 생각,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이렇게 여우라고 표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여우를 전부 다 시라고 고쳐놓고
여러분이 들어보셔도 돼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메타시라고 합니다. 시에 대한 시. 뭐 이해하는 매 있죠? 메타시라고 써놓으세요. 시에 대한 시입니다. 그리고 시를 하나의 생명체처럼 접근하는 방법, 시를 생명체처럼 접근하는 방법은 위에 써놓으세요. 시를 창작하는 과정이다. 시를 생명체처럼 접근하는 방법은 시를 창작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당히 재밌는 시죠. 그러니까 이 시 쓰는 과정을 이렇게 여우에다가 비유했다는 그런 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0페이지로 이제 넘겨보시면 30페이지입니다. 30페이지. 그래서 이제 그 시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요. 뭐 시를 어떻게 쓰냐 이런 게 나오고 거기 이제 그 30페이지의 세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동양미학에서는 옛부터 관념의 감각적 제시를 설명 대신에 형상을 세워서 뜻을 전달한다. 입상진의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입자는 설립자고요. 상은 형상상자예요. 진이라는 것은 다할 진자고요. 의는 뜻의자입니다. 그러니까 형상을 세워서 뜻을 다한다는 거죠. 그래서 휘종황제가 화공들에게, 그러니까 요즘 말로 화가죠. 답하기고 마제양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꽃 밟으며 돌아가니 말발굽에 향내 나네 라고 하지를 줬어요. 그런데 그림으로 향기를 그려보라는 조건을 달았어요. 근데 어떻게 후각을 인간의 감각 코로 맞는 것을 그 향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꽃을 밟는 말발굽 그림을 그렸는데 한 사람만이 화면 끝에 말발굽을 쫓는 나비를 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비가 말발굽을 쫓는다는 것은 거기에서 향기가 난다는 것을 표현한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으로 이제 쭉 설명을 한 거고요. 31쪽에 보면 이제 에피판이라고 써져 있어요. 에피판이. 31페이지. 교재 있으신 분은 31쪽을 한번 펴보세요. 오늘 지금 교재가 없으신 분은 그냥 들으셨다가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교재를 좀 구입하시고 제 말을 들으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31쪽에 보면 그래서 이제 이 언어를 학습한다는 것은 삶을 네트워크 속의 삶을 등기 같이 생각을 한다는 거죠. 착용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 쭉 써놓은 것이고요. 두 번째 단락을 보면 두 번째 단락 전에 나타샤가 나오죠. 눈이 내린다로 전복시켜서 그 나타샤 이거는 그 뭡니까 백석의 시에 보면 뭡니까 백석의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라는 시에 나오죠. 나타샤를 라는 것은 이제 그 백석이 좋아하는 여인이었다고 그랬죠. 여인 김영한이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나타샤라는 이름을 쓰면서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안정감을 느끼게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마돈나 그 나의 침실로라는 뭡니까 이상화의 시에도 마돈나가 나오는데 그 마돈나는 안정감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자, 31쪽 다시 이제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이 자동화된 정보 체계 이런 것에 대한 그 설명이 또 이제 좀 나오고 있는데 31쪽입니다. 31쪽.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 이제 그 우리가 뜨거운 얼음 이런 것은 그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얼음은 차가운데 뜨겁다라는 건 말이 안 되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좀 뒤바꾸는 시어들을 많이 쓰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기발한 어떤 생각, 기발한 상상력 이런 것들을 그 많이 써놓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31쪽에 거기 두 번째 단락에 보면 한 다섯째 줄쯤에 이런 게 나오죠. 장콕도의 시는 즉각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단 두 줄이 있다는 건데 오리모가지는 호수를 감는다. 오리모가지는 자꾸 간지러워. 라고 노래한 정지용의 시는 호수의 상태적 인식을 뛰어넘는 관찰을 통해 호수를 실패처럼 감는 오리라는 경이로운 그런 그 이미지를 떠올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발한 착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32쪽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영혼의 울림 말하자면 영감이라는 것은 32쪽의 첫째 줄에 영적인 감흥이라고 써서 영감 우리가 시를 쓰려면 영감이 있어야 된다. 1%의 영감이 있어야 된다. 영적인 감흥이에요. 영적인 감흥. 그래서 32쪽의 둘째 줄에 신화 속 세이렌이 바로 사이렌 소리 있죠. 이 세이렌이 이제 그 뭡니까 이탈리아에 가면 이제 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탈리아에 있는 바다에서
그 사이렌이 나타나 가지고 뭐 선원들을 다 이제 탄 배를 뒤집어 버리는 거잖아요. 그게 사이렌이잖아요, 사이렌. 그게 사이렌 그림이 어디에 있냐면 스타벅스에 보면 그 그림이 있어요. 그게 사이렌입니다, 사이렌. 사이렌 노래와 같아서 섬을 통과하는 선원들을 바다로 뛰어들게 하는 매혹을 품는 거죠. 그 소리 때문에 이제 막 바닷속으로 뛰어들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 내용이고요. 또 현대 시인의 언어는 사이렌과의 대결을 통해 문명 사회를 건설하고자 하는 오디세우스의 이성의 돛대에 결박한 자다. 뭐 말 되게 어렵게 써놨는데 오디세우스라는 사람도 이제 결국은 자기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으로 막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처럼 이제 자기 상상력을 펼친다는 뜻이겠죠. 그런 내용으로 쭉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33페이지로 가서 33페이지. 33페이지에 보면 이제 D.H. 로렌스가 내측글 나와요. D.H. 로렌스는 무엇을 쓰고 있는지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 작품당 수많은 초고 쓰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초고를 많이 썼다는 거예요. 무지개가라는 작품은 1000페이지 정도를 폐기해버렸다고 한다. 착상의 완만한 진행과 뒤죽박죽으로 얽힌 얼개를 언어하는 가운데 더할 건 더하고 버릴 거는 버리는 이런 작업을 했다는 것이 쭉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시를 쓴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그 33쪽의 마지막 줄에 시는 생각이 아니라 언어로 만드는 거야. 34쪽으로 다시 넘겨보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34쪽에 보면 트리스탕 차라라는 사람의 시 중에 다다시를 쓰기 위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34쪽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다시를 쓰기 위해 신문을 들어라, 가위를 들어라. 당신의 시에 알맞겠다고 생각되는 분량의 기사를 이 신문에서 골라내라. 그 기사를 오려라. 그 기사를 형성하는 모든 낱말을 하나씩 조심스럽게 잘라서 푸대 속에 넣어라. 조용히 흔들어라. 그 다음엔 자른 조각을 하나씩 하나씩 꺼내어라. 푸대에서 나온 순서대로 정성 들여 베껴라. 그럼 시는 당신과 닮을 것이다. 그리하여 당신은 무한히 독창적이며 매혹적인 감수성을 지닌 그러면서 무지한 대중에겐 이해되지 않는 작가가 될 것이다. 자,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의미로부터의 탈출을 시도하라. 이거 좀 써보세요. 의미로부터의 탈출을 시도하라. 이게 이제 바로 여기 나오는 그 다다시를 쓰기 위해서인데 이 다다라는 것 자체가 없다는 뜻이에요. 없다. DADA라고 써보세요. DADA. 다다란 말이 nothing에 nothing 아무것도 없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시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기존의 방식과는 다르게 이렇게 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이를 오려 가지고 신문을 쫙 찢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중간에 있는 것을 이렇게 건너뛰는 거죠. 이게 한 세 신문을 하나 둘 이게 네모난 A4 용지면 하나 둘 이렇게 찢는다는 거죠. 신문을 이렇게 찢어 가지고 뭐랄까요. 그러니까 신문이 이렇게 그 만약에 뭔 소리냐면 신문이 있어요. 그러면 신문을 이렇게 한 장을 신문을 이렇게 있으면 이게 이쪽 면을 이렇게 딱 찢는 거예요. 이쪽 면을 이렇게 딱 찢어요. 그리고 가운데 걸 없애버려요. 그러면 여기에 공간이 남아 있겠죠. 이 공간이 남아 있는 곳은 자기의 상상력으로 채우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 가세요? 이것도 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마 이런 시를 써보신 분이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 이쪽 가운데 걸 찢어서 이쪽과 이쪽을 말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만의 관점으로.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뭐랄까요. 다다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뭐 그런 시도 여러분이 한번 써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35쪽에는 이제 그런 다다라는 것은 기계가 부딪혀서 내는 소리다 이런 이야기를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맥락들을 보고 이제 쓰는데 이런 것들이 그런 그 말의 우연한 배열과 맥락 없는 뒤섞기 거기다 필기를 좀 해보세요. 지금 이게 글씨가 이게 화면에 안 써져가지고 말로 그냥 할게요. 말의 우연한 배열과 맥락 없는 뒤섞기를 통한 실험이다. 말의 우연한 배열과 맥락 없는 뒤섞기를 통한 실험이다. 이게 지금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런 이야기예요.
중간을 찢어서 그 중간을 여러분의 말로 채우는 거. 이것도 엄청난 시공부가 돼요. 왜냐면 전혀 엉뚱한 두 개를 연결시키려면 시적인 상상력이 발휘가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이번 기회에 이런 시도 하나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다시, 그것도 일종의 다다시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그 인간의 무의식이라든가 환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쓰게 되는 것이고, 초현실주의 기법의 시가 바로 이상의 시들의 이상의 시. 이상은 띄어쓰기를 하나도 안 해놨죠. 그 띄어쓰기를 하나도 안 한 것이 바로 브루똥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자동 기술법입니다. 아까도 제가 브루똥을 말씀드렸죠. 그 뉴욕의 어떤 거리에서 맹인이 이제 깡통을 놓았는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I am blind. 난 눈이 멀었다라고 하니까 동전이 안 들어가는데 Spring is coming. 봄은 오고 있지만 난 아직도 봄을 볼 수 없습니다. Spring is coming but I can see it. 이렇게 쓰니까 막 엄청난 동전이 이렇게 들어왔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거기 나오는 지금 언어와 착상이라는 것이고요. 언어와 착상. 그러니까 결국 시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자기적인 것이 아니고 뭡니까? 자연의 몸짓을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 일상어의 표현과 시의 표현 다시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일상어에서는 나는 오늘도 밥을 먹는다 그랬죠? 근데 시는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도 밥이 나를 삼켰다. 또 나는 너를 잊었다. 이건 일상어예요. 나는 너를 까먹었는데 계속 배가 고파. 이게 시의 언어예요. 배가 고프다는 건 그립다는 거잖아요. 눈물이 흐른다. 일상어예요. 눈물이 털실처럼 풀어진다. 이게 시의 언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의 언어는 일상어이기는 하지만 일상어의 방식과는 좀 더 다르게 작동하는 것이 바로 시의 언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그 두 번째 언어와 착상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이 그 테드 휴즈라는 시인의 그 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꼭 읽어보시고요. 그 테드 휴즈의 시에 나오는 여우라는 것들이 전부 다 아까 말씀드렸죠? 다 시와 관련된 것이다. 테드 휴즈의 생각여우라고 여러분 나중에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생각여우 검색을 해보시면 시가 나올 겁니다. 지금 오늘 이제 책이 없으신 분들도 있고 막 그러셔가지고요. 제가 이거 끝나고 나서 여기 나오는 시들은 좀 네이버나 이런 찾아가지고요. 올려드리겠습니다.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걸 보시고 좀 하시고 책이 좀 다음 시간에 좀 있어야 되니까 오늘은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 회화나 이런 데 가시면 아마 책이 있을 겁니다. 꼭 것들을 좀 보시고 나서 제 강의를 좀 들으시면 좋겠고요. 방송 강의도 다 지금 열려져 있어요. 열려져 있는데 저도 이제 1강부터 15강까지 이렇게 들어봤는데 상당히 내용이 좀 관념적인 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이해하시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저한테도 듣고 방송도 들으시면 훨씬 더 좀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